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 채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장을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법의학자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인데요. 법의학자가 전라북도에 딱 한 명 있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돈의 유일무이한 경우인데요. 아마 그만큼 사명감도 크고 또 책임감도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주 MBC 초대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돈의 유일한 법의학자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돈에 한 분 계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신 분이시네요. 예. 본인이 평소 뭐 학교 생활 한다든지 일상생활 중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안 갖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실력보다는 희소성 때문에 예. 어디에 근무하느냐 또 전공이 뭐냐 할 때 법의학이라고 그러면 예. 다들 관심들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가 되거나 또 부담이 될 때도 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습니다. 뭐 긍지, 자긍심 뭐 이런 게 더 높아질 것도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 법의학하면 시신부터 연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독특한 그런 사람으로 좀 보는 있어요. 경향이 예. 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법의학이 그냥 우리가 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신만 떠올리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학문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법의학이라고 할 때 되게 예. 보면 시신 또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의학의 한 분야거든요. 네, 그것은 그렇죠. 하나의 이제 이 환자와 똑같이 시신에 대해서도 환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거기서 변형된 것들 또 사망에 이르기 기여했던 것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사인 규명도 있지만 예. 통상 살아 계신 분들 예. 또는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손상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런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의학회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 검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 다 결과가 규명이 됩니까? 대부분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예. 외국에서도 약 5%에서 10% 정도는 무소견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저한 부검을 하고 혈액이나 위내용물에서 약동물 검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5 내지 10%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그 정도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진국 법의학하고 뭐 수준이 좀 비슷한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국 가서 보면 예. 부검의 술식이랄지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그 시신 한 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3일장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돼서 시신을 국가가 직접 부검을 하는 중이지만 그래서 3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 있죠.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건이 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외국은 뭐 6개월, 7개월 기다려주거든요. 가족들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해서 직접 전문가가 참여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예.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시신만 본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는 않을까요?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게. 예. 그 드라마 보면요. 미국 드라마죠. CSI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법의학이. 그렇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상황을 파헤쳐가지고 또 반전이 생기는 경우도 보게 되고 말이죠. CS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문가들의 팀워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법의학자도 있지만 경찰관, 간호사 출신 여러 검시 조사관들이 같이 있습니다. 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검시 조사권을 법의학자가 갖고 있죠. 그래서 경찰도 그 안을 못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장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1차 처리가 된 이후에 시신만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딱 봤더니 아쉬운 대목이 있죠.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현장에서 채취해야 될 증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송 중에 또는 뭐 수습하는 과정이 많이 없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사회에 가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원인 규명이 돼야 될 게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한계점 때문에 거기에 또 적응해서 저희가 좀 또 여러 가지 방면 또 노력을 하고 경찰 내에서도
저희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들도 경찰에서 채용을 하고 그들이 또 활동을 현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겠군요. 아쉬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하간 전문가라는 것은 예. 그 영역에 있어 자기가 어떤 권한을 좀 갖는 것을 원하는데 네. 부검에 대한 전문가이지 부검 여러 가지 검시 제도에 있어서 제가 갖는 어떤 전문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 확장성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외국처럼?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예. 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전문가가 신속하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은 전문가한테 일정 부분이 권한이 와야 된다고 법적 보는 거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도내의 유일한 법의학자잖아요. 어디 쉽게 못 가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건 사고란 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거고 예, 예.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제 부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3일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사망이라는 어떤 슬픔도 있지만 이 지연의 어떤 절차의 지연에 대한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날 부검할 수 있도록 이 근처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더더군다는 요즘은 이제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등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등산하다가 쓰러지신다 할지 네. 또 이렇게 숙박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되게 주말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 기다렸다기에는 가족들이 전주까지 와야 될 불편함도 있고요. 예. 저 때문에 대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강력 사건은 주말에도 지금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책임감이 막중하고 예. 스트레스가 이제 팍팍 오고요. 예. 해외에 나가기는 참 힘들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네. 돈에 유일무이한 네. 그런 법의학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별로 달갑지 않으시겠는데요?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예. 제가 선택한 법의학이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저에게는 뭐 힘들지 않느냐, 요즘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지만 이보다 힘들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항상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법의학에 대한 관심은 언제 갖게 되셨나요? 근데 이제 실은 1989년도에 네.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조선대학교에 민주조선 편집장을 했던 이철규라는 사람이 실종됐다가 예.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시신이 이제 파랗게 멍들어 있고 눈을 감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어서 고문치사 후에 유기된 걸로 이제 학생들은 생각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의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법의학 책을 사서 보고 질문지를 만들고 하면서 법의학이라는 학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임상 환자를 보는 그 길보다는 권리를 위한 학문, 사회인지 이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학문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89년도에 하게 됐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법의학이라는 어떤 전문 기관이었고 대부분 이제 국가수가 주관을 하고 있을 때여서 막연히 졸업하면 국가수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리를 하게 되고 국가수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났나요? 결말은 국가수에서 그때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사로 이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사라는 사인을 믿을 수 없다. 사후에 물에 투수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보여줬던 고문치사로 봤던 멍들었던 것들이 부패된 시신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패의 한 현상으로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맞아서 먹는 걸로 보고 피를 흘린 걸 보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경험을 쌓다 보니까 하나의 의문사, 이게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의심이 되지 않는 검시제도가 중요하다. 가족이 의심하지 않는 어떤 제도.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서도 가해자로 보이는 쪽에서 수사를 하니까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없는 검시제도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법의학자로서 그동안 걸어온 세월이 몇 년쯤 되십니까? 지금 제가 97년부터니까요. 거의 한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죠. 그렇군요. 오랫동안 법의학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저도 성장해가면서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개별 사건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는 보면 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 단일 사건으로 마음 아픈 것도 많지만 반복되는 대형 참사가 저희를 참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 참사는 삼풍박하점 때부터 이제 쭉 제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그 한 사건, 세월호가 침몰하고 대구 지하철에 어떤 불이 났을 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걸만 끝나서는 안 되고 네. 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더 개선돼가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게 바로 법의학자가 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법의학의 한 예. 과제가 되고 제가 명명하기는 예방법의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의학.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의학이라는 용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월호 침몰 이후에 호주에는 검시제도가 잠깐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냐면 한 죽음을 놓고 볼 때 우리 누가 죽였느냐 또 누가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냐 이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 검시 전문기관에서는 이 죽음이 예방 가능한 죽음인 걸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느냐, 프리벤터블 했느냐를 보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 개선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 사람의 뭐 살인사건을 떠나서 안전사고에 관한 어떤 죽음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반복적인 죽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책임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처벌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만 그렇습니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의학이 추가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걸 좀 규명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방 법의학 이런 용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맞았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왜가 있는데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떤 시스템 개선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법의학자로서 또 예방 법의학의 이제 선두 주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보람이 있었던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우선은 그런 경우 아까 예방법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의 죽음을 분석하다 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던져진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 컴퓨터 PC방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애들이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못 밝히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게임 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다 목격이 됐었기 때문에 타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다. 근데 광주에서 한 친구는 PC방 화장실에 사망한 채 발견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됐던 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폐혈전 색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에서 생기는 건데 그걸 밝혀서 부검 자체는 어려운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대신 사회에다가 앉은 자세를 오래 했을 때는 이런 혈전 색전증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논문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있어서 좀 큰 공공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의학적으로 또 사회 전반에 잘 소개가 안 된 것, 알려지지 아니했던 사실을 밝혀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사건 해결, 그러니까 단초를 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람을 느끼다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가요? 많이 저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CSI랄지 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쪽에서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많이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서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꼭 법의학자가 아니더라도 법의학의 응원군이 되는 여건은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대화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면서 선택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간다면 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은 갖춰져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전문의 과정에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리 전문의를 병리 전문의를 해야 되는군요. 병리학을 공부를 해야 마침 또 올해도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 병리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으로 신청을 한 또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갈수록 신청자도 많아지고 있고 지원자도 많습니다. 그냥 법의학자분들이 누구보다도 시신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힘들지 않은 것인가?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을 보거나 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저는 시신이 오히려 이미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연을 밝히고 접근하고 손상에 대한 해석할 때 제가 더 오히려 좀 낫다. 저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네. 들춰내가지고 예. 예, 시신이 좀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환자는 의사도 난감하게 치료가 안 되는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예. 같이 그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보면 이분의 억울함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때 있어서 오히려 제가 좀 더 나은 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또 예. 예. 법의학자에 관심 있는 젊은 그 의학도들이 많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모든 전문가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감정인입니다. 네. 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함. 예.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스트레스를 잘 풀 줄 아는 근데 이제 뭐 해결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직업군이 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워낙 희귀하고 숫자가 적고 또 우리가 터부시하는 시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을 걸로 보여지지만 저는 다른 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을 풀어놨을 때 그때 어떤 기여했던 부분들 또는 단초를 제공했던 부분들 또 어떤 것을 시스템을 개선했을 때 그 보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사적 관점으로만 시신을 보지 말고 공공의 안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시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시 제도 하에서 뭐 수사기관이 써야 될 부분은 그들이 와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검시 제도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법의학자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뭐 시청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는 혹시 없을까 싶은데요. 사회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사건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법의학자가 사건을 보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왕자를 통해서 산자를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시 의뢰가 어느 정도나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부터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보면 그전에는 이제 검시에 대해서 터부시에서 가족들에 의한 부검을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험 관계랄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되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수사기관은 검시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명확한 사인을 밝혀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는 연간 한 140여 건 정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증가 추세라는 증가 거죠? 추세가 되죠. 그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그건 보십니까? 부검 건수 대비 어떤 사건 발생 대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보다는 사건의 발생 건수는 비슷하지만 부검으로 이행되는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권리의 신장이 같이 발맞춰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뢰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것만은 또 아닐 수 있겠네요. 오히려 사건 발생은 줄어들더라도 부검 의뢰 비율이 높아져야만 그 사회는 선진국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 부검 결과가 만족도가 높은 그런 부검을 잘 해주시고 그렇겠습니다. 우리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좀 이익을 끼치고 발전해 나갈수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전북 그 1호 부검의로서 하는 역할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고마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